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아,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논담이에요. 네, 사법논담을 꾸며주시는 두 분의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박준 변호사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그다음에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순천에서 온 천하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빨리 돌아오네요. 또 예.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윤석열 엑스파일 뭐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사법논담이니까 이 엑스파일 중에서 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중요 포인트가 있느냐? 요 일단 이야기부터 한번 좀 풀어가 보죠.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선은 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본인의 행동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쭉 보면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돌고 이게 뭐가 뭔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보통 보면 뭐 처의 문제, 뭐 장모의 문제, 뭐 본인의 이런 여러 가지 뭐 성장 과정, 뭐 본인의 내로남불 뭐 이런 식으로 뭐 쭉 챕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처나 장모의 문제는 또 대부분 보면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주로 도덕적인 비난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된 것 같고요. 결국 본인에게 뭔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잘 발견은 못했습니다. 제가 본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뭐 저도 본 게 다르는 것 같은데요. 본인 얘기가 아류 본 거지. 아류 같긴 한데 본인 얘기가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부터 지금 쭉 나오거든요. 본인 아버지부터 아버지 근데 뭐 뭐 성장 과정 나오는데 그 중에 뭐 하나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본인의 어떤 직무 수행 과정의 부분, 법적인 부분이 좀 문제될 것 같고요. 또 이걸 떠나서 장성철 소장 얘기하는 이걸 공개하면 뭐 본인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사법적 포인트를 이제 질문드린 취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봤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출처불명이잖아요. 그렇죠. 출처불명이기 때문에 출처불명의 파일을 가지고 여기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는 여쭤볼 생각이 없고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다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난점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자, 확인이 안 된 엑스파일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근데 엑스파일은 돌고 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지금 여기서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수 소장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취득은 했지만 그것을 공표하기에는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황교안 전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질문했더니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법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엑스파일을 공개한다면 공개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사후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네. 누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와서 공개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국회의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면책 특권 네, 이용해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네. 자기 업무 수행과 최대한 결부를 시켜가지고 뭐 회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뭐 삼성 그렇게. 엑스파일 공개했던 고 노회찬 의원은 결국은 근데 이제 유죄가 그게 됐습니다. 근데 국회 회의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나 네.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다는 안 되죠. 이유로 배지 떨어졌죠. 그것도 안 된다는 네, 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죠? 법사위 회의 과정 이런 데서 얘기를 해야 돼요. 법사위 같은 데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되는 방법은 이거 그냥 얘기하면 이거 뭐 거의 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걸 그래요? 취득하든 그러면 말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영원히 공개가 안 될 거다. 왜 그러냐면 그 야당 의원들이 알아서 그 국회 회의에서 이걸 공개할 것 같지는 않고. 않고요. 그럼 여당 의원들이 공개하면 정치 공작한다고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일한 방법이 어제 뭐 다른 뭐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하던데 여야한테 똑같이 주고 예, 뭐 이날 공개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끝도 없이 돌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공개했더니 내가 가진 건 그거 아니던데 뭐가 빠졌던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국민들 보기에 진짜 안 좋죠. 뭐 이미 우리 청기 누설에서 어제 얘기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아하. 뭐 어제 우리 예상을 이제 하셨지만 우리 진행자가 예상을 하셨지만 이건 이렇게 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실체가 딱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카다라 버전으로 그냥 엄청나게 유포가 되는데 네. 그렇죠. 그 무엇 하나 공식적으로 책임 있게 제기하고 책임 있게 대답하는 것은 없는. 네. 이렇게밖에는 전개가 안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결국 이게 뭐 예를 들면 저희 사실 본격적으로 거론될 거는 저희 당 경선 과정,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 입당하실지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이 경선 과정에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각자 진영에서는 확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하나 잘라서 물어볼 거예요. 뭐 이른바 엑스파일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맞지. 2007년이죠. 친이 친박
그때 다툼 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이제 재현될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내가 그 천하람 변호사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저희 당이라고 했잖아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혹시 아실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예. 그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주간조선에 기고한 글이나 맞아요. 그 예. 글을 받아서 썼던 주간경향에서 이제 보도했던 내용을 보면 여당 의원들 사이가 아니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파일이 돌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그 간접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못 들었고 제가 그렇게까지 인싸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솔직하시네. 네네. 근데 이게 다들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해야 되고요. 본인도 해야 되고 각 캠프에서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그 문서화된 파일의 형태로 있는 거냐 아니냐를 떠나서 뭐 당연히 다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일 급한 게 지금 예를 들어 야권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와의 본선 이건 이제 나중 문제고 그렇죠. 일단은 윤석열이라는 산을 넘어야 뭔가 해볼 만한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좀 조직적으로 구도적으로 나온 어떤 파일 얘기가 아닌가. 장성철 소장, 뭐 장성철 소장이 뭐 전력으로 봤을 땐 김무성 측 사람이었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 반대편에서 이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뭐 확인은 불가능하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뭐 진짜 김무성 대표하고는 연락 안 한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전화해가지고 요거 좀 깔아 이렇게 했을 게 또 없을 것 아니 같거든요. 근데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각 세우고 있나요? 또 꼭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컨대 뭐 유승민 예를 들어서요. 이 예를 들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이 잠룡들 간에 어떤 제가 그런 이런 거. 얘기 드리면 또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김무성 대표님이랑 유승민 전 대표님, 뭐 황교안, 무슨 홍준표 대표님 네. 서로 다 그렇게 썩 사이가 좋은가? 저희도 그리고- 그래 알고 있어요. 그래, 어차피 그러니까요. 경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대선 주자를 돕기 위해서 굳이 윤석열에게 흠집을 김무성 전 대표가 낸다. 이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물론 이제 그 직설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뉘앙스 상으로 어떤 야권 내의 견제 구도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좀 그 약간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대신에 이게 소스가 하나는 아닐 겁니다. 하나는 아닐 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여권에서 뭐 수집한 내용도 뭐 돌고 또 야권에서 수집한 내용도 돌고 해서 이거 계속 취합되는 과정이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이 정치적인 의미 같은 것들을 놓고 보면 결국 이게 윤 전 총장의 시험대죠. 예컨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수많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의혹들도 많았고 뭐 무슨 뭐 여자 문제니 뭐 그런 것들 막 별별 많지 얘기가 않았지 뭐 별별 얘기 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근데 통화 내용도 뭐 다 공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고도 정치적인 매력이 있고 지지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여권의 1위 대선 그렇죠. 주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결국 윤 전 총장 쪽에서도 이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센 예방 주사를 맞는 거죠. 이걸 근데- 뛰어넘는 자기의 매력을 보여주면 살아남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게 뭐 이게 말도 적절하진 않는데요. 뭐 유튜브나 이런데 보도됐던 유튜브 그게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정리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기관에서 작성했다기보다는 지금 천하람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만들었던 것들이 합쳐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버전도 많을 것 같고 그렇죠. 아마 장성철 소장 이전에도 그걸 갖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 뭐 그게 시작점이 됐을 뿐일 것 같아요. 뭐 좀 뭐 돌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바가 있었는데 뭐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게 한 종류인지부터가 그렇죠. 일단 그것도 몇 가지 지금 또 달라요. 요게 지금 얘기 나온 돌아다니는 것도 80페이지짜리도 있고요. 20페이지짜리도 있고요. 또 뭐 6페이지짜리도 있고 다 보는 게 장진영 변호사가 또 봤던 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마다 저 버전들이 다 달라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급하게 이슈가 확 올라온 게 야권에 그래도 꽤 이름이 알려진 특히나 여러 언론에서 야권 패널로 부르는 그렇죠. 우리 장성철 소장이 이런 게 있다라고 자기 페이스북에 쓰면서 이거 꽤 방어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확 올라온 거지. 인터넷에는 뭐 항상 엄청 계속 많았어요, 돌았던 뭐가. 얘기죠 다.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엑스파일 이야기는 이제 그 정도로 접근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이거를 불법 사찰
정치 공작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면서 어제 이제 그 맞대응에 나섰는데 이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준 변호사는? 글쎄요, 뭐 괴문서라고 괴문서라고도 얘기하고 하고. 정치 공작이라 하는데 요렇게 맞대응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허위 사실, 불법 유출 이런 걸로 지금 책임을 가리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뭔가 뭐 막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정치를 한다거나 또 대선에 이제 한다 그러면 하나하나가 해명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그 전략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책 입지를 굳히는 과정에서 정권하고 각을 세우고 예. 거기서 정권의 탄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발사체냐 반사체냐 이런 네. 이야기 나왔던 거 반사체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발사체 아니고요. 그 발광체. 발사체는 우리 좀 죄송합니다. 쪽에 써 있어요. 갑자기 로켓이 생각이 났어요. 발광체냐 발광체냐? 반사체냐 네. 뭐 이런 이야기 나왔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나는 지금 불법 사찰의 지금 피해자이고 그래 나는 또 탄압받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괴문서까지는 뭐 맞아요. 괴문서니까 실제로 뭐 아직 그렇게 확인이 안 된 거니까. 하지가 그렇죠.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거 본인들이 또 정확한 내용을 확보 아직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게 잘 모르 이거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식의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식의 대응은 좋은데 물론 조건을 달기는 했어요. 공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서 작성했다면 그렇죠. 라면 먹듯이.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이 워딩은 너무 성급했다라고 봐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내용이 밝혀지고 이게 조건을 달아서 불법 사찰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뿌릴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고 이게 진짜로 내 개인정보 동의 없이는 일반 개인이 확보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 게 어느 정도 대중에 공개됐을 때 이거 정말 이 정도면 불법 사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줘야지.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물론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마는 뭐 내용도 아직 확인도 안 되고 구체적인 논박도 이루어지기 전에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저는 그래서 책임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좀 확인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장성철 소장이 준다는데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쪽에서 말고 버전 한 개는 입수하지 않았겠어요. 본인 얘기인데. 그렇죠. 여러 가지 버전 떠도니까 뭐 여기저기서 그래서 들어오는 그런 오긴 것들을 오겠죠. 보고 사찰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사찰인데?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도 그래서 생각. 이걸 사찰에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단정 짓지는 않았어요. 조건을 달기는 했는데 이런 워딩 자체가 저는 조금 성급하고 사실은 이게 정치인의 통과 의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첫 선거를 대선으로 하시는 건데 그러면 남들이 평생 검증 받던 거를 한 번에 모아가지고 검증 받는 수준으로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서 저는 약간 워딩 자체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 앞에 검증을 받겠다. 최선을 다해서 의혹 제기되는 거 성실하게 답변하고 제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제 주변이 깨끗한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겠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지. 정답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예. 딱 이렇게 그러니까 모범답은 이거죠. 근데 문제는 그 모범답 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출마 선언을 아직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아직 안 해서 이제 그 얘기를 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출마 선언이 됐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대권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국민들의 우려와 의혹을 불식시켜야 되는 의무가 저한테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소명을 해서 확실하게 의혹을 불식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까세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요. 김종배를 청와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만약에 의혹을 제기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소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까세요. 까세요.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가는 게 정답이죠. 네, 사실. 맞죠. 그리고 저 이번에 보니까 그 최지현 변호사님이라고 새롭게 저도 아는 분인데 저도 김현장 변호사? 저도 예. 김현장 있을 때 같이 뭐 저한테 아니 이도 시키시고. 잠깐만 김현장이 계셨어요? 네, 저 김현장 있었어요. 아니 거기 왜 그만두셨어요? 근데? 제가 생긴 게 안 똑똑해 보여서 그렇지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 자기가 착하다,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셔고. 이것도 좀 꽤 되셨을 텐데 그러면 그렇죠, 왜 그렇죠. 그만둬 그 좋은 데를? 또저 같은 사람한테 또 안 맞아요. 참 또. 세상 이해 못할 사람 많어. 저는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지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는 굉장히. 김현장 같은 데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금방에도 못 콜 가. 받은 적 있어 없어요? 금방에는 못 갑니다. 김현장하고도 상대하기도 버거워요. 네. 사실은. 아무튼 근데 변호사님을 부대변인으로 한다 뭐 좋고 뭐 부대변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정식 대선 행보를 하기도 전에 무슨 송경식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뭐 그렇죠. 네거티브 대응팀을 네, 꾸린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의 영역에서는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문법으로 이걸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 여권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받았던 지점 중에 하나도 이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대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럴 거면 뭐 법원에 가든가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 전 총장께서 우리 사법논담 듣고 계실 테니까 그렇죠. 네, 법적인 거에 너무 치중해서 방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천하람 변호사를 영입하라. 아 저는 이거 진짜 공감이 만약에 됩니다. 콜하면 네. 가시겠습니까? 모르죠, 뭐. 아, 진짜 공감이 돼요. 이게 모범답안이야. 예. 박준 변호사라면 네 그랬을 건데. 저 못 부를 리도 가불려야지. 없고, 아유, 그럼요. 부를 리도 없고 부르면 가긴 가보게 한번 가볼게요.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아, 무슨 변화? 예, 가보긴 부르면 가보긴 가는데 뭐, 네. 뭐 부를 리도 밥 없지만. 먹자고 연락도 안 왔어요? 아, 뭐 알지도 못하는데요. 요즘 인싸인데. 한우 사준다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형님. 예. 아무튼. 예, 예, 아무튼 변호사들을 아니면 언론인들이거든요. 정무 감각들이 좀 뛰어난 사람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대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도 그 최 변호사님 그게 나이가 많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어요. 근데 굳이 변호사를 하는 거는 맞나? 이것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굳이 법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정치적인 얘기. 오히려 그것이 어떤 자기 인맥의 한계를 노출시키는 거 아닌가? 그렇죠. 언론인 아니면 법조인밖에 없는 거 아닌가. 좀 답답함이 조금 느껴집니다. 아니 그리고 언론인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명은 조선일보 출신, 한 명은 동아일보 출신이었잖아요. 중앙일보 왜 뺀 거야, 그러면? 아니, 간사로 한지롱 뭘 간사로 아니, 해라고. 아니 그 여기서 중앙일보는 왜 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저게 그 제대로 된 인사 기용이었을까? 그럼요. 대국민 메시지를 고려를 한다면 그렇죠. 오히려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보니까 이 중간지대에 있는 언론사들 있잖아요. 맞아요. 한국일보, 뭐 서울신문.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이 출신을 쓰는 게 오히려 더 타당했던 게 아니냐. 당연하죠. 정무적으로만 그렇죠.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그잖아요. 사람 인선도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조중동에서 많이 업무를 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에 있는 진영이나 중앙 진영에 있는 사람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좀 달리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그게 그런 게 다 정무적인 어떤 메시지인데 그게 조금 지금 좋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치부 기자들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렇죠. 왜요? 왜냐하면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데 언론사들을 무슨 그 사진 찍고 뭐하고 하는 것도 특정 언론사에만 주고 그리고 지금 그 대변인이라고 임명하신 분들도 보면 너무 연차가 높은 분들이에요. 뭐 그렇죠. 논설위원 뭐 되게 높은 분들이고 50살 넘었어요. 다. 네, 그래서 저도 뭐 50대 뭐 문재인 뭐가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왜 50대 홀대한데? 그러니까요. 아니. 박주면서 연령 차별하시네. 아니, 진짜 저보다도 많다고요. 아 그래 많아 뭐 그래서 그렇다고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그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전 총장 측의 캠프 자체가 약간 올드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면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젊은 감각을 불어넣을 사람을 넣어줘야 되는데 최모 변호사 젊다면서요? 최모 변호사님은 젊긴 한데 이분도 제가 아는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아주 점잖은 분이어서 역시 대안은 천하람 변호사밖에 없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쓰려고 근데 해서 사실은 천하람 변호사 예. 같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상당히 젊어요. 근데 풍겨 나오는 어떤 그 외모나 이런 거는 그렇게 또 젊다는 느낌보다는 아주 어떻게 그걸 박 변님 자기 입으로 그 저도 얘기를 마찬가지긴 한데 다 그러니까 형님 김한규 변호사님이랑 비교하는 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한규 변호사보다 2살 어리다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그 얘기를 해 지금 거기가 턱없이 양심이 있어야지 젊어 양심이. 보이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에 감각이 뛰어난 천하람 변호사 같은 분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뭐 꼭 거기 갈지 안 가서 갈지 모르겠지만 인터뷰 한 번만 좀 성사시켜 주세요. 제가 문자라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또 쓸데없는 나 진행자 자질이 없나 봐. 꼭 새끼로 빠져. 나 다시 본류로 돌아가. 사법농단 새끼리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뭐 다들 어디서든 다 하는 다 하는 얘기예요, 얘긴데요, 이거. 뭐. 그러니까 아무튼 자 그러면 불법 사찰이니 정치 공작이니 이런 게 맞대응 자체가 별로 적절하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기로 그러니까 작심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결속력을 더 줄 그렇죠.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 공수처 수사도 그렇고 다른 야권 후보들이 보면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호명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계속 뉴스에 이게 도배가 되니까 다른 분들이 무슨 자기 비전을 얘기하고 뭘 자기 매력을 얘기하려고 해도 뉴스 공간 자체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도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우리도 죄 좀 지을 걸. 아니 뭐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뭐 약간 공수처에 수사 받을 만한 약간 건더기 이런 거라도 좀 할 걸 그랬다. 뭐 이런 농담 삼아.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네,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지. 다른 야권 주자가 윤석열 전 총장을 치면 되지. 그러면 같이 이름이 호명이 되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지지율 격차가 어마어마하니까 저희 지지층에서 그랬다가는 완전 무슨 역적 취급 받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논란을 넘어서 공방이 되버렸죠. 그렇죠. 이제 공방은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룰 일은 되게 많을 것 같으니까 뭐 그 정도로 가름하고 네. 여기서 이제 또 불거지는 어떤 그 갈래 하나가 어제 이제 노컷 뉴스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개입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취지의 보도가 나오니까 이 중에 지금 그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 장모 측 변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반박을 했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나는 재임 중에 가족 수사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금 네. 했거든요. 일단은 그 사건 자체는 2010년 11년이니까요. 결혼이 2012년이에요. 혼인이. 혼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조작 부분 시세 조정이라고 그래요.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뭐 미공개 정보 이용 등등. 그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작전 세력이 들어가서 주가 올려놓고 자기들 빠지고 이런 것들 시세 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김건희 씨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드러나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은 인터넷에 이런 데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그 공중파 언론에서 뭐 연합뉴스 이런 데서 처음으로 보도된 상황입니다. 장모가 이 A 씨라는 등기사 도이치모터스의 등기사 죄송합니다. 등기사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IP의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그 어제 보도가 그거였죠. 주식을 사고 팔았던 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야만 그 금융 뭐 그 당국에서 금방 보기 때 말하는데 2010년도에는 그렇게 컴퓨터 한 군데 모아놓고 막 해가지고 붙잡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이긴 한데 10년 전의 방식이니까요. 그렇다면 공범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뭐 허위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 문제는 좀 사법적으로 한번 좀 그 진단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사법 논담이니까. 예. 근데 일단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라는 주장이 있고 아직 살아있다는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거의 지금 그 단계 같아요. 만약에 1월, 2월에 그 주가를 조작을 하고 뺐다 그러면 10년이거든요. 그럼 끝났고요. 네. 그 이후에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다 그러면 지금 괜찮은데 아마 공소시효 왔다리 갔다리는 그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래요? 예, 주가 조작 범죄가 그러니까 이게 뭐 포괄일제가 이게 좀 어려운 문제 말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으로 한 시점이 중요해요. 그렇죠. 아 맞아 그 얘기가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10년 안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앞에 것도 다 걸리죠. 기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게 6월 이전에 그러니까 네. 상반기에 끝났다라고 하면 지금 이걸 법적으로 건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그 검찰 쪽에서는 계속 수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아직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김건희 씨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예. 거기서 지금 나온 내용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사는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뭐 만료됐든 만료되지 않았든 조사해서 기소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공소시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해야죠. 해야죠. 안 그러면 봐주기 논란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공소시효가 무한정 많이 살아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10년이니까요. 지금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조만간 뭐 가든 보든지 간에 결과는 나온다고 봐야 저는 그 7월달에 기점 같아요. 7월 2일날 장모 재판 결과 그 전으로 네. 이것도 기소가 되든 어떻게 되든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수사 결과 발표 임박 예.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라면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뭐가 있다면.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했다고 보면 저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뭐 검찰발 뉴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언론에서 포착을 했다 그러면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네. 검찰발 뉴스라면 이게 기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보도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게 이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또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정치 공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연이어서 그러니까 네. 정확한 워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괴문서에 연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 공작의 연장선상이 아닌지 의심돼. 그러면 네. 검찰발 그러니까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 피의 사실 공표는 다 정치 공작이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결국은 이제 자신들이 해야 되나요? 특수통들이 했던 게 본인도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그런 내로 뜻으로 또 이 얘기를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반부패부지만 예전에 특수통 윤석열 전 총장이 쭉 있었던 특수통들이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다가 언론에 대고 언론을 붐을 만든 다음에 기소까지 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 공작이라는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거 양쪽 다 내로남불인 게 예를 들면 민주당도 뭐 하면 뭐 검찰발로 뭐 나오면 검찰이 언론으로 뭐 수사한다, 언론으로 뭐 정치 플레이한다. 이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게 유출될 때는 민주당도 뭐라고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다 내로남불이 진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계기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우리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사법이 정치에 자꾸 개입하고 정치가 사법에 개입하고 이 부분이 가장 나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메드비라고 합니까? 고르디우스의 메드비라고 합니까? 아. 그거는 엉켜 있는 거잖아요. 예.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면 끊어야죠. 또. 잘라야죠. 끊을 네. 수밖에 끊어야 되는 없어요. 거죠. 그래서 직권남용죄 같은 것도 이건 어떻게 쓰게에 따라서 독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비를 좀 해야 되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도이치 모터스로 돌아가서 네. 박준 변호사께서는 이게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아니면 보도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시중에 소문은 지난해부터 계속 돌았었거든요. 예, 장모도 연관성이 있다. 예, 그 중간에 A라는 등기사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소문이 돌다가 정상적으로 보도가 된 게 지금 최근에 왔다면 예, 그게 성숙이 됐기 때문에 된 거고요. 예. 뭐 언론기관이 그 정도는 책임이 있을 겁니다. 음. 보도하지 않는 가치가 없는 거를 기소하지 않는 가치가 없는 거를 보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 그 보도는 검찰의 수사 결과의 한 방증일 수도 있다. 그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뭐 어떻게 흘렸는지 뭐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얘기하기는 그런데 예. 일단 사실은 지금 윤 전 총장이 너무나 핫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기소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아직 수사 중이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뉴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소 가능성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그래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재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안 좋죠. 그렇죠. 안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를 좀 한번 저도 잊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떠오르는 게 윤석열 징계 국면에서 검사 징계법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예. 내일 헌법재판소가 이거에 대해서 결론 내린다고 하는데 예. 요거 조금 설명해 드리면 네. 검사징계법에 검사징계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예. 뭐 법무부 장관, 차관, 또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뭐 학식 있는 몇 명 지명하는 검사. 예. 결국은 검사 징계하는데 모든 게 법무부 장관의 자주지 되는 게 아니냐. 그게 헌법에 반한다라고 해가 소송에 넣은 거거든요. 예. 기각입니다. 기각이라고 왜 전망하세요? 그러냐 하면 예. 모든 국가기관이 그래요. 윤석열 총장이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들지만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야 돼요. 그 구성할 수밖에 없고 예. 모든 국가기관에 징계를 하려 그러면 상위 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윤석열 추미애 구도가 됐기 때문에 뭔가 부당해 보이고 불편부당해 보이는 거지 법적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정을 하셨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저도 기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예.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윤 전 총장님을 직접 돕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암만 그래도 법야권 주자고 크게 봐서 우리 편인데 국민의힘 들어가기 전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제가 윤 전 총장 측에 너무 박한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던데. 근데 이거는 뭐 윤 전 총장한테 박하고 아니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평론가 이런 게 아니라 법률가로서 봤을 때 이거가 진짜로 박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위헌이라고 하면 장관이 주도해서 꾸리는 징계위원회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자무위원이 있습니다. 돼버려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징계를 하고자 하는 쪽에서 자기들 위원을 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거를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위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두 분이 일치된 전망대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또 좋을 거 하나도 없네, 그거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법적인 조치를 하는 의미에서 하나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행정소송도 하고 가처분 신청도 하면서 헌법소원까지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결론적으로는 기각이 된다면 24일 날 나는데 여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죠. 그러니까. 안 좋죠. 그렇죠. 이게 전형적으로 정무적 감각이 없이 저도 법률적 그래 판단만 한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라면 세트로 이렇게 다 합시다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합시다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때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정치하실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안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 아닐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한 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여론 지형을 고려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 이런 어떤 사법적 퍼포먼스 자체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다는 그렇죠. 거죠. 저는 그때는 정치 생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무적 감각으로 봤을 때는 행정소송은 할 수 있죠. 가처분 신청은 할 수 있죠. 집행정지를 해야 되니까. 헌법소원 안 될 게 뻔한데 했다라는 거는 결과가 결국 몇 달 후에 나는데 본인한테 안 좋게 미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집행정지 이긴 순간 다 이긴 거거든요. 그렇지. 네, 집행정지 이겼으니까 뭐 사실 됐지. 취하를 했었으면 취하를 했었으면 저는 그런 되거든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거 뭐하러 갖고 갑니까? 취하라는 방법이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도 취하를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 윤석열 이미 총장이라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게임 끝나고 본인 나왔어요. 그럼 뭐하러 그거 잡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 정무 감각이 저랑은 다른 것 같아요. 아유. 그게 OX가 나와서 만약 본인 유리한 결과가 나면 본전이지만 맞아요. 불리한 결과가 나면 최악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두 사람 다 윤석열 전 총장의 코라는 거 아니야? 뭐 저는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예. 저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요. 조언은 박지훈 아닙니다. 변호사님 같은 분을 레드 팀으로 영입을 해야 돼요. 진짜. 레드 팀을 진짜로. 예. 레드 팀이에요? 예, 레드 팀으로 이제 모셔야 돼 이거.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지휘 관계냐 아니냐라고 논란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죠. 저는 그것도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가? 그러니까 저는 부하다. 개인적으로 그것도 궁금한데. 네가 예. 부하다라고 할 논란도 거면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판결문 나올지는 모르겠, 결정문 나올지는 아니 모르겠지만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오는 순간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럴 그렇게 수 있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이거 봅니다. 부하냐 아니냐 논쟁이 법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데 대중들은 그런 복잡한 거 알 수가 없잖아요. 법률가들끼리도 뭐 논박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나와버리면 진짜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법무부 그러니까. 장관의 지위를 받았었어야 되는데 이런 네. 식으로 또 여론이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까지 설시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설시함에 따라서 파장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파장이라는 거는 사회적 파장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당시에 법무부 장관하고 관계의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안할 열심히 가능성이 해줄 리가 안할 없어요. 가능성이 그냥 요거 뭐 간단하게 기각 쓸 거예요, 결정이라면 기각 사유만 밝히고 마는 거 아닙니까? 아마 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예.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무튼 뭐 두 간단하게. 분의 전망대로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치는 거네. 그냥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정치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수두룩뻑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가름하고 하나만 이제 그 좀 다른 건 하나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박범계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예고를 했습니다. 개봉박두를 예고를 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스펙타클. 이제 그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물론 스펙타클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어제 좀 검사 한 분을 좀 만났어요. 중간급, 네. 부장급 친한 좀 고위직은 없어 아는 사람? 고위직은 안 만나줘요 저를. 너무 또 친한 솔직하게 친구 제 급이 부장급 친구들이 많아서. 대한변이 이사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안에서도 시끄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뭐 시끌시끌하고 네, 어쩌면 많이 바뀔 검사들한테는 것이다. 최대 관심사가 지금 그렇죠.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의 절반은 진급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장 달 수 있느냐, 그럼요. 내가 검사장 될 수 있느냐, 차장 될 수 있느냐, 뭐 이걸 따지보는 거니까 상당히 안에서도 시끌시끌하고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 것 같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구체적 얘기는 안 해줬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막 가고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 오고 이런 의미의 스펙타클, 대폭 인사 물갈이를 저는 예상을 합니다. 뭐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밖으로 나간다는 무슨 예컨대 예전에 뭐 부장이 안 되거나 뭐 부장에서 검사장이 뭐 차장에서 검사장이 안 되거나 하면 이제 옷을 벗거나 하는 옷 받는 거. 예, 그런 것들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부장을 몇 번 끊어서 가거든요. 한 기수에 한 3번씩 끊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승진 탈락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그 검사 그런 의미에 지금 기사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뭐 인사 대폭 물갈이 그거보다는 사람을 확 바꾸는 그런 느낌이. 근데 이제 인사가 될 것이다. 대폭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 전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뭐냐 뭐 반부패 보고 뭐죠 강력부를 강력부하고 통합한다든지 합치고 이런 조직 개편과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돼 있다고 그렇게 봐야 보드는데요, 되겠죠. 다들. 예, 그렇게 당연히 보던데요.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걱정인 게 이게 물론 검찰 조직도 한 번씩 흔들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야권에서 걱정하는 거는 뭔가 야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소위 말하는 이제 여권에 대한 수사하는 분들이 또 너무 대폭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뭐 차장 검사 이런 사람들 그렇죠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검찰 힘을 빼는 거에 되게 요즘 검찰 개혁 이런 거에서 몰두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어떤 대규모 비리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결론이 나서 재판에 넘겨진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떠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막 군불 뗀 것들은 있는데 이게 수사 성과가 나가지고 진짜로 옛날처럼 뭐 합동 브리핑해서 누구를 구속시켜야죠. 몇 명을 뭐 구속 기소하고 뭐 불구속 기소는 몇 명 하고 이런 풍경들이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검찰 힘 빼는 것도 좋지만 좀 저는 전반적으로 이 검찰의 수사 역량 이런 게 경찰에게 그 노하우가 전수되기도 전에 많이 너무 힘이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일선에서 수사를 총지휘하는 게 그래서 차장 검사인데 그렇죠. 차장 검사는 이제 다시 이제 뭐 전보 발령하고 이래버리면 수사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끊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그렇죠. 지적이신 그렇죠. 거죠. 예. 사실 지청장, 지검장님 이런 분들은 막 차 마시고 노시고 그러거든요. 차장이 이제 다시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일반 회사는 부장 밑에 차장인데요. 그렇죠.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장 바로 밑에 차장들이 있고요. 그렇죠. 큰 직업은 차장이 뭐 4명씩 5명씩 일반 있습니다. 회사의 차장은 이제 그 검찰에서는 부부장 예, 검찰이 부부장이 그렇죠. 되고요. 그다음에 부장이 있고 부장 밑에 부부장이 있고 일반 검사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 차장이 밑에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부장이 있지는 자리입니다. 않고 예. 특히 뭐 서울중앙지검의 뭐 차장 검사들은 뭐 검사장으로 항상 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또 거기서 만약에 인사가 바뀌어버리면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포인트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른바 그 현 정권과 관련돼 있는 몇 가지 수사 그거를 이제 지휘하고 있는 차장 검사가 자리를 유지하느냐 다른 데로 옮겨지느냐 예. 요게 이제 포인트. 그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그분들이 다 지방의 지청장에 내려간다면 예. 뭐 그게 이제 사실은. 근데 대폭 그런 물갈이죠. 분들이 승진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근데 승진이 이미 끝났나? 승진은 검사장이 이미 끝났으니까. 했으니까. 그 승진 케이스는 없겠네. 거의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그 검찰 인사위원회가 오늘 열린다겠네요. 내일 열린다겠네요. 그거 끝나면 이제 바로 발표가 되는 그리고 거잖아요. 그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박범계 장관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면 김호수 총장하고는 이야기가 끝났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의 거죠? 그래야 되지 그렇다고 않을까? 봐야 뭐 될것 금요일 날 뭐 인사난 뭐 보도된다 하고 뭐 인사위가 그렇죠. 오늘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결과를 좀 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뭐 차장 검사가 누구라고 해서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누군지 압니까? 뭐 우리가 그래요. 또 그런 것까지 관심 가져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국민들이 알아서 뭐 합니까? 다만 이제 그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하고 있는 차장 검사 요거는 포인트를 놓고 좀 나중에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사법논담 마무리하고요. 차나란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두 분.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